이제 베이지안 통계 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베이지안 패러다임, 베이지안 통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수업 받는 동안에 배웠던 거는 흔히들 말해서 클래시컬 스태티스틱, 흔히들 프리퀀티스트 어프로치에 관련되는 통계를 배웠어요. 이 수업에서는 이제 비로소 이제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프리컨티스트 입장,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그 추론하고 뭐 테스팅하고 했던 그 통계 이야기예요. 그래서 프리컨티스트 입장에서는 파라메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MLE 구하고 이럴 때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Y1부터 YN이 있고, 이게 어떠한 PDF에서 나와서 IID에서 나왔고, 이 PDF에 이 파라메타 세타가 있죠. 그래서 프리컨티스트 입장에서 이 파라메타 세타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픽스되어 있고, 그렇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걸 추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근데 베이지안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파라메타 세타가 뭐냐면 이것 또한 랜덤하게 변한다. 즉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얘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란 말은 얘에 해당되는 어떤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파이 세타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된다.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 말은 즉슨 변하는 값이고, 그 값이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프리컨티스트에서는 이게 픽스되어 있고, 모르지만 픽스되어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하니까 MLE라든지 뭐 있는 추정치가 나오게 되죠. 이 추정치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베이지안에서는 세타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랜덤 베리어블은 추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분포가 주어지고, 그러면 얘에 대한 분포가 뭐냐? 분포인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파라메타 시타에 대한 분포가 뭐냐? 요거에 타겟을 주는 거예요.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포가 주어지면 이거에 대한 분포에 대한 expectation은 뭔지, 이 분포에 대한 variance가 뭔지, 뭐 당연히 standard deviation이 뭔지, 그 다음에 이 분포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갖고 치료받지 않은 심장병을 가진 미국 성인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파라메타라면, frequentist approach는 이게 고정되어 있고 fixed 되어 있고, 이게 unknown이지만 모르지만 fixed 되어 있다라고 접근하는 거고요. 베이지안 입장에서는 얘는 랜덤 베리어블, 얘에 대한 어떤 분포를 가질 것이다. 어떤 분포, 이게 뭐 0과 1 사이 분포니까 0과 1 사이니까 베타 분포 뭐를 따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존의 그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데이터에서 그 다음 그거에 대한 파라메타가 주어지는데, 그 파라메타에 대한 어떤 분포를 줌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모수에 대한 분포로 포스티리어 분포를 구하면, 그걸 흔히들 뒤에 가서 포스티리어 분포라고 이야기할 건데요. 분포로서 모수 그 파라메타를 인터벌을 구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추정치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포요. 그러니까 포스티리어 분포로 그 세타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베이지안 어프로치다. 자, 그러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면 이 베이지안 어프로치에서 이게 어떻게 워킹하느냐? 베이지안에서는 세타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그거에 대한 분포를 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P 세타, 아까 내가 쓰기는 파이 오브 세타라고 썼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P 세타라고 하고, 이게 prior distribution이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져 있죠. 프리컨티스트에서 하는 입장은 항상 어떤 분포를 따르고, 그 분포에 모수가 있고, 그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그 데이터를 관찰해 갖고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이게 세타가 기분됐을 때 어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여기에는 y 기분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IID로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 데이터의 추정치는 뭐 이거에 대한 뭐 스태티스틱, 뭐 예를 들어 이게 y바다, y바도 function of y1 up to yn이 되겠죠. y1부터 yn의 어떤 펑션이 되니까요. 그게 frequentist approach라면, 베이지안은 이게 세타가 더 이상 fixed고 unknown fixed가 아니고 얘에 대한 분포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 분포가 이걸 따르게 되고, 그러면 이 샘플링 분포랑
prior 분포 이 두 개를 이용해 이 두 개를 묶어 갖고 믹스해 갖고 세타 기본 y posterior 분포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posterior 분포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러면 세타에 대한 분포인데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세타에 대한 분포가 되겠죠.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를 posterior distribution of 세타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세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분포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베이지안 입장에서는 우리가 prior information은 요 prior distribution이죠. 요 prior information은 nothing보다는 뭔가 있겠죠. 우리가 분포를 가정했다는 말은 우리가 사전에 뭔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타에 대한 분포. 예를 들어 갖고 남자애들이 태어날 비율, 신생아들이 2021년도에 태어난 애들 중에 남자애들이 태어날 비율이라 그러면 이 세타가 비율이니까 0과 1 사이라는 우리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다음 경험적으로 볼 때 남자애들이 뭐 0.45에서 0.55 사이에 있더라. 경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사들이 그동안 이 주민등록상에 그걸 보니까 요 비율을 유지하더라. 그러면 여기에 사전 분포가 되는 거예요. 요 비율하는. 그러면 세타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0.45, 0.55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전 분포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전 분포로 주어지는 이 정보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 갖고 외계인이 지구에 내려와서 지구인들이 성별인데 남녀가인데 남자애들이 태어난 비율은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0과 비율이니까 0과 1 사이다. 그러면 유니폼 0,1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아무것도 없다면, 지식이 없다면. 근데 우리가 경험적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사전 정보가 nothing이란 말, 제로란 말, nothing이란 소리예요. nothing보다는 낫다. 이 소리죠. 그 다음, 이 nothing보다는 이제 방금 계산한 posterior distribution에 나오는 이 정보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을 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뒤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posterior distribution에 대해서. 그러면 클래시컬 어프로치가 틀렸냐? 제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클래시컬 어프로치가 맞고요. 어떨 때는 베이지안 어프로치가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 정보가 있는 그러니까 prior information, pi of 세타 아까 세타에 대한 분포가 pi of 세타를 따른다 그랬죠. 이 정보가 어느 정도 있다라면 당연히 베이지안 어프로치가 frequentist 어프로치보다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코어 베이지안들은 순수 베이지안들은 말하기는 이 클래시컬 어프로치, frequentist 어프로치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전 정보가 없을 때는 frequentist나 베이지안 정보랑 똑같아지거든요. 내가 만약에 외계인이다. 외계인이라서 남자애들이 태어날 비율을 모른다. 그러면 유니폼 0,1로 하나 frequentist 입장에서 하는 데이터만 갖고 MLD를 구하는 거나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어 베이지안들은 클래시컬 어프로치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 베이지안 어프로치는 클래시컬한 모델을 확장해서 데이터랑 아까 이야기하는 prior information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지안 어프로치의 단점은 repeated measure, 반복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핸들링하기 쉽고 그 다음 unbalanced 데이터 또는 missing 데이터. frequentist에서는 unbalanced 데이터는 우리 그 실험기획법에 웬만하면 1A ANOVA나 2A ANOVA 할 때 밸런스된 데이터가 더 좋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unbalanced 되면 약간 계산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베이지안은 상관없다. missing 데이터가 있을 때 베이지안에서는 이 missing을 채워 넣어 갖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지안이 낫다. 이건 좀 더 어드밴스드 과정을 가면 배울 거예요. 그 다음 non-homogeneous variance,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에 내는 거 homogeneous variance, variance가 똑같다 constant variance라고 가정하는데 베이지안에서는 이걸 homogeneous 하지 않아도 확장하고 이런 게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로 넘어가면 frequentist에서의 계산은 되게 복잡해지는데 베이지안에서는 이게 베이지안에서도 복잡할 수 있지만 MCMC라는 방법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베이지안의 그
추정치에 대한 베이지안은 끊임없이 추정치를 업데이트하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휴먼은 사람 자체는 베이지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전부 다 편견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편견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주관적인 판단을 기초로 해갖고 데이터가 수집되면 그 데이터랑 합쳐갖고 자기의 의사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베이지안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베이지안이 좀 더 우리의 직관적이고 우리 상식에 맞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뭐 이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고요.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예제가 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했는 이야기라서 뭐 하여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관적이죠.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지역 감정들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자기 주관을 그 지역 감정들 일종의 주관적인 평가에서 나온 거니까 이것도 베이지안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베이지안은 어떤 이러한 구조를 설명한다 이건데 이제 카운티 레벨 브레스트 캔서 레이트 그러니까 10,000명 여자당 카운티 레벨, 카운티란 뭐냐, 미국의 우리나라로 봐서는 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가 있고, 주가 우리로 봐서는 도겠죠. 사실 주가 우리나라 나라 크기인데, 어쨌든 그게 도라면, 뭐, 경상북도, 뭐, 전라남도, 뭐, 인시어 도라면 그 밑에 군이 있겠죠. 그 군에 해당되는 게 카운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카운티 단계에서의 유방암, 율이에요. 여자분 10,000명당 유방암이 발생하는 그건데,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각각의 셀이 뭐를 의미하냐면 픽셀이 뭐를 의미하냐면 카운티라고 생각하면 요 카운티에는 10,000명당 79명의 브레스트 캔서가 생기고 이건 87명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카운티의 관찰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카운티에 10,000명당 브레스트 캔서의 레이스를 내가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프리컨티스트 입장에서는 뭐냐면 먼저 프리컨티스트 입장에서는 뭐예요? 데이터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갖고 근데 여기는 요 데이터라는 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값들이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갖고 얘를 estimate 해야겠죠. 또는 내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요 카운티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0,000명당이니까 10,000명당 그 뽑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를 몇 명 뽑아봤다.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갖고 200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000명을 뽑아보니까 10,000명 그러니까 1,000명을 뽑아보니까 20명이 브레스트 캔서가 걸려 있더라. 그러면 뭐예요? 10,000명당 200명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가 보니까 200명이라고 내가 추정을 했는 거예요. 프리컨티스트 입장에서는 1,000명을 뽑아갖고 20명이 나왔으니까 10,000명당 200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0명이라는 숫자가 리저너블 하냐? 자, 그런데 주위에 쭉 보니까 뭐예요? 주위의 값들을 보니까 대충 100명 내외인 것 같은데, 왜냐면 주위에 있는 이 카운티들의 에버리지가 대충 100 근처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내가 이 카운티의 데이터를 1,000명을 뽑아가 보니까 200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다는 느낌이 들죠. 데이터를 잘못 뽑지 않았을까? 내지 또는 샘플이 100명만 뽑아갖고 100명 내지 샘플 사이즈가 아까는 내가 1,000명 뽑았다 그랬는데 샘플이 너무 적게 뽑았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니까 200이라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프리컨티스트에서는 그 데이터만 토대로 해갖고 200명이라고 결론을 짓는데 베이지안은 이 주위에 있는 이 값들을 보고 이게 일종의 뭐예요? prior information이 되겠죠. prior information을 토대로 해갖고 내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는 around 100명인데 데이터는 200이다. 그러면 베이지안은 뭐냐면 이 100이라는 사전 정보, 이 주위에 주위에 있는 카운티의 정보랑 내가 데이터에서 뽑은 200의 이 정보를 섞어주는 거예요. 섞어서 그거에 대한 적당한 일종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해갖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뭐냐면 100명에 아까 내가 1,000명에 20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데이터가 100명을 뽑은 거예요. 100명 중에 2명이 브레스트 캔서가 있었다. 그러면 레이상으로 200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샘플링 인포메이션이죠. 샘플에서 나온 정보예요. 샘플링 인포메이션.
그 다음 주위에 있는 정보가 뭐예요? 우리가 prior information이 되겠죠. 그래서 prior information이랑 샘플링 인포메이션을 적당히 섞어서 하는 게 베이지안 어프로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샘플 사이즈는 느리면 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아까 같이 1000명, 뭐 2000명, 3000명을 느리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100명에 대해서 샘플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에서 프리컨티스 입장에서는 이거 2명 나온 걸로 해갖고 200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합쳐갖고 하는 게 더 리저너블 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이지안이 좀 더 나은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베이지안이 프리컨티스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 예제는 이제 버그랑 페리가 1988년 아메리칸 스태티스티션이에요. 이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스태티스티션이라는 저널에서 나와 있는 예제인데, 비타민 C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 감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쌍둥이를 데리고 와요. 쌍둥이를 데리고 와갖고 쌍둥이 중에 한 명일 때는 비타민 C를 처방하고 나머지인 데는 플라시보를 줘갖고, 그러니까 호모지니스한 두 개체를 갖고 와서 하나는 비타민을 주고 하나는 플라시보를 줘가 48시간 이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누그러지는지를 체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을 두 개를 고려하는데, 첫 번째 디자인은 뭐냐면 17쌍의 쌍둥이를 데리고 와갖고 요 기물가설은 이거죠. 비타민 C가 효과가 없단 말은 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우연히 이렇게 된다. 2분의 1이고 효과가 있든지 효과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 효과가 네거티브로 효과가 있다는 말은 2분의 1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건 양측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7명 중에 13명이 비타민의 효과가 있다. 13명의 쌍둥이가 비타민의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디자인에서 P-밸류를 계산한 P-밸류란 말은 기무가설이 사실일 때, 그러니까 효과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 X는 뭐냐면 넘버 오브 이 효과가 있는 케이스죠. 그거는 바이노미얼 17에 그 효과가 있을 확률 세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기무가설하에서는 이게 2분의 1이 되겠죠. 효과가 있다 없다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면 0.049가 되는 거예요. P 값이. 그러면 이거 0.05보다 작으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니까 효과가 있든지 효과를 네거티브하게 있든지 하여튼 대립가설을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왜 13이랑 14는 양측이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측 검증이니까, 잠깐만요. 양측이니까 할게요. 양측이니까 0, 1, 2, 3, 4까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13, 관찰된 값이 13이었죠. 14, 15, 16, 17 이렇게 있죠. 그래서 1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7, 13, 14, 15, 16, 17 13, 14, 15, 16 네 가지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냐면 0, 1, 2, 3 13, 14, 15, 16, 17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양측이니까 요거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돼야 되니까 요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한 거예요. 양측 검증이라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 P값은 스메이션 x 이퀄 0에서 4까지 17 컨비네이션 x choose x probability 2분의 1에 x 1-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17-x가 되겠죠. 이렇게 된 거고, 플러스 스메이션 x가 13에서 17까지 마찬가지로 이거 그렇게 계산하면 0.04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값이 0.05보다 작으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래서 stop, reject null hypothesi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두 번째 디자인을 다시 고려한 거예요. 첫 번째 샘플을 17개 뽑아갖고
요걸 토대로 해갖고 13보다 크거나 같다. 요 결과가 1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면 스탑하는 거예요. 실험을. 그런데 뽑아보니까 17 쌍둥이 중에 5에서부터 12 사이, 만약에 X1이 5에서부터 12 사이면 다시 엑스트라로 27쌍을 더 뽑아서 걔들을 거기에서 나온 값, 그걸 X2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값 X1은 5에서부터 12 사이가 되겠죠. 5에서부터 12 사이의 값에다가 27, 이건 이론적으로 0에서부터 27까지 값이에요. 이거 두 개를 합쳐갖고 그게 29보다 크든지 또는 그 합친 값이 15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고 내가 디시전 룰을 결정했는 거예요. 맞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이 케이스에 대한 이 x1이랑 x2를 합쳤을 때 이 케이스에 대한 p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1이랑 x2를 합쳐갖고 29보다 크고 x1이랑 x2가 합쳐서 15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험 자체를 여기서는 뭘 생각하냐면 x1이랑 x2가 x1이란 거는 17개에서 17개의 x를 뽑는 거고 x1을 뽑는 거고 얘는 뭐예요? 27개에서 x2를 뽑는 거니까 얘 둘이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만약에 이 5와 12 사이가 아니라 얘를 그냥 독립으로 했을 때 x1이나 x2 그러니까 총 샘플 사이즈가 40개 17 플러스 27이니까 예를 들어 얘가 40개니까 바이노미알 40, 세타에서 실험을 했다. 그리고 기무가설이 세타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P값을 계산하면 그거 여기 디시전 룰은 두 개 합쳤는 게 29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요 상태였다면 이거에 대한 그 P값을 계산하면 스메이션 이 29에서 40 사이에 40 컨비네이션 요 두 개 합쳤는 걸 Y라고 치면 Y 이꼬르 29에서 그다음 P에 P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Y 2분의 1에 40 마이너스 Y 플러스 스메이션 Y 이꼬르 0에서부터 15 마찬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얘도 0.049가 나와요. 그 앞에 요 P 값이랑 같아져요. 그러면 기무가설 이 0.05보다 작으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실험을 이렇게 했다면 X 첫 번째 뽑아는 17것 중에 5하고 12 사이에 있으면 요걸 하나 더 뽑는다 그랬죠. 그랬으면 뭐냐면 여기서의 P값은 원래 오리지널 요 디자인 두 번째 거의 P값은 어떻게 됐냐면 디자인은 X1이 13에서 14 사이면 이거는 여기서 스탑되는 거죠. 리젝 하는 거니까 요걸 만족하면 첫 번째 뭐예요? 요 사이가 나면 스탑하고 널 하이파시스를 리젝 한다 그랬어요. 요렇게 되든지 아니면 X1이 4에서 4보다 크고 13 즉 5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12 사이에 요렇게 나오면 요 두 개를 합쳐 갖고 29이든지 크든지 또는 15보다 작으면 기무가설 기각한다 그랬으니까 기각할 수 있는 케이스는 X1에서 기각하는 경우 그 다음 X1이 5에서 12 사이가 나와서 X2를 더 뽑았을 때 기각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갖고 P값을 계산하면 이거는 0.085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X1부터 앞에 갔던 이거는 0.049가 되겠죠. 그런데 요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요 두 번째 거는 X가 X1이 있고 X2가 있다면 X1이 아까 5에서 12 사이로 변하고 요 식은 뭐예요? X2 요 식은 X2 이꼬르 29 마이너스 X1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요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는 범위가 요 사이의 범위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X2가 크거나 같다. X2의 범위는 29 마이너스 X1이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이 변하는 범위는 5에서 12고, 왜 이래, 이거. 5에서 12가 변하고, 5일 때는, 그거, X2가 변하는 범위는 여기서 요 사이가 되겠죠. 여기서 요 사이가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x2는 29-x에서 변하고, 미안해요. 요 안에 면적이 아니라, 면적은 아니죠. 미안해요. 요 사이에 해당되는 레인지가 x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고 x2는 여기서부터 여기 변하는데 x1이 12일 때는 여기가 되겠고 x1이 5일 때는 여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갖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의해서 바이노미얼 분포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요 사이에 해당되는 x1은 5에서 12가 되고 x2는 뭐예요? x2는 이 경우에 x2는 17에서 제일 작은 게 여기 17이잖아요. 12를 넣으면 여기 12를 넣으면 29-12니까 여기 17이죠. 17에서 여기 5를 넣으면 24까지 가 있죠. 17에서 24인데 실질적으로 뭐냐고 하면 x가 17에서 이게 요 범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잖아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12는 더 이상 변하는 게 없고 12에서 그냥 17에서 스탑되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니까 요 위에까지 변하니까 이게 뭐냐면 29-x1이 되겠고 얘에 대한 x1, x2에 대한 조인트 분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조인트 분포를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 이 P값이 0.08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0.05보다 크죠? 0.05보다 크다는 말은 P값이 0.05보다 크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뭐냐면 디자인만 달라졌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내가 요 두 번째 디자인에서 X1이나 X2를 40개 중에서 비타민C가 효과를 본 숫자로 봤을 때 했는 거라. 그러니까 X1이랑 X2랑 데이터가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X1이 주어지고 X2가 주어졌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똑같이 주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X1 플러스 X2를 대갖고 그게 바이노미알로 생각하면 0.49 P값이 0.05보다 작으니까 기무값을 기각하게 되는데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면 둘 다 X1, X2라는 데이터는 딱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X1이랑 X1의 리스트릭션이 가해진 택이죠. 요 케이스는 얘는 X1이 1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P값이 0.5가 크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X1이랑 X1, X2라는 관찰된 값이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 상태로 봤을 때, 이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시키는데 이 디자인, 두 번째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못하게 된다. 그래서 프리컨티스트 입장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프리컨티스트의 한계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같은 데이터인데 X1, X2라는 데이터가 관찰됐는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베이지안에서. 그래서 if keep adding stage,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를 하고 13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다면 그 13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스테이지가 또 들어왔을 때 달라졌다 이 소리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X1이 있는 상태에서 스테이지 2를 애드했죠. 근데 거기에다 또 어떤 조건을 갈아갖고 또 스테이지 3를 넣고 그런 식으로 해가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면 P값은 점점 커지게 된다 이 소리예요. 처음에 요 단계에서의 P값은 0.049인데 스테이지를 한 단계 더 넣어갖고 조건을 걸어갖고 P값을 계산하니까 P값이 커졌죠. 그래서 스테이지 3를 또 넣게 되면 P값은 점점 커지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P값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냐? 베이지안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베이지안보다는, 프리컨티스트 입장보다는 베이지안 어프로치가 맞다. 그 이야기를 나타내는 예제라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제는 뭐냐면, 바이노미얼 분포랑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분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12개의 인디펜던트 코인 토스를 12번, 독립적으로 코인을 12번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9번이 헤드고 3번이 테일, 앞면이 9번,
뒷면이 3번 나왔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그 코인이 페어하다, 2분의 1이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대립가설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동전을 총 12번 던졌죠. 이거를 예를 들어 갖고 바이노미알 분포로 내가 생각했다. 12번 던지고 나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9번이고 뒷면이 나온 횟수 3이다. 그러면 이 P값을 계산할 때 바이노미알 분포에서는 뭐냐면 이게 12가 되겠죠. 12의 X 앞면이 나온 거 횟수 그 다음 세타가 X 1-세타의 M-X승 해갖고 이게 기무가설일 때는 P값이 2분의 1을 플러그인 해갖고 P값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likelihood 펑션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입장으로 했다. 그러니까 뒷면에 나오는 개수가 3일 때까지 내가 던졌다. 3번 나올 때까지 던져갖고 생각했다. 그러면 뭐냐면 뒷면이 여기 3번 나왔을 때 비로소 스탑했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3번 나올 때까지 던졌다. 그러면 바이노미얼,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PDF에 의해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해갖고 PDF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의 X승 1-세타의 R이 되는데 여기서는 R이 3이고 X가 뭐냐면 그 앞면의 개수죠. 그래서 9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게 3이 되고 총 12번이 돼야 되니까 이게 9가 되는 거예요. PDF 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노미얼 분포의 12 컨비네이션 9의 세타의 9승 1-세타의 2승이 되는 거고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일 때는 세타 잠깐만요. 이게 오타예요. 미안해요. 12 마이너스 이게 9고 이게 12 마이너스 9니까 3이죠. 예, 3이에요. 미안해요. 3승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둘 다 이 세타 파트는 똑같이 되겠죠. 앞에 이 컨비네이션 파트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리젝션은 x가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요 기무가설은 2분의 1이고 대립가설이 크다 그랬으니까 어떤 x값이 이 나온 헤드의 숫자가 되겠죠. 헤드의 숫자가 어떤 숫자 이상이 나오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p-밸류를 계산할 때 앞에 바이노미얼 분포에 대한 p-밸류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에 대한 PDF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P값은 바이노미얼 분포로 가정했을 때 0.075가 되고 네거티브 바이노미얼로 계산할 때 0.03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노미얼 분포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0.05보다 크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을 세팅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0.05보다 작으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미안해요. 이건 기각 못하고 두 번째 거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에서는 기각하게 되는 거죠. 알파를 0.0으로 했어. 그래서 헤드의 개수 x는 헤드의 개수는 똑같은데 결과 두 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likelihood based approach에서의 이 한계가 likelihood based approach의 어떤 룰을 깼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likelihood 펑션으로 입장으로 봤을 때 좀 지울게요. likelihood 펑션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부분이죠. 로그를 취해갖고 여기에 로그를 취해갖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미분에 걸리는 파트는 요거죠. 바이노미얼에서도 이게 미분해갖고 아까 이걸 오타라 그랬어요. 여기 3이죠. 3인데 로그 취해갖고 하면 결론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둘이는 똑같은 부분이 똑같아요. 똑같아지죠. 여기랑 여기랑 이 앞에 있는 건데 어차피 미분하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MLE 값을 계산할 때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디시전 룰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앞에는 바이노미얼로 가져가고 뒤에는 뭐예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걸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버린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frequentist approach의 한계다 이 소리예요. 이게 뭐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 제프리가 hypothesis는 maybe true 사실일 수 있지만 이 사실이란 게 be reject because it has not predicted observed result which
have not occurred. 이렇게 앞에서 여기 이제 아까 관찰된 값이 9일 때, 여기 이제 9일 때 p 값을 계산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결과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10이다. 관찰된 값이 예를 들어 10이다. 그러면 그 p 값은 이게 10보다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아마 이게 0.05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extremely하게 가버리면 frequentis도 결국은 같아지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9일 때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관찰된 값은 9라고 똑같은데 어느 걸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likelihood function 입장에서는 두 개가 또 동일한데, likelihood function에서는 같게 나왔는데 MLE도 같게 나오겠죠. 근데 달라졌다. 그러니까 뭔가 안 맞다는 소리죠. 그래서 frequentist 입장에서는 뭔가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 값은 frequentist 입장에서 p 값은 뭐냐면 p 값이란 정의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기무가설이 참일 때 어떤 관찰된 값과 그 이상으로 extremely하게 갈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or more so, 그러니까 어떤 값에서부터 어떤 관찰된 값, 아까 같은 9였죠. 9랑 그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갈 확률이 기무가설이 참일 때가 p 값이잖아요. or some more get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likelihood principle原理에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단지 관찰된 값들만 그 데이터를 통해서 관찰된 값만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bad decision을 할 수 있다. 앞에서 봤으면 같이 관찰된 값 9이지만 우리가 이게 뭐를 하냐, 바이노미얼 분포로 가정하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 버릴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likelihood based approach의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다, bad decision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 값을 어떻게 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는데, 그래서 베이지안에서는 뭐냐면 prior information을 이용하겠다, 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frequentis의 한계를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안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p 값을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샘플에서 나온 정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랑 prior distribution, 이 두 개를 섞어 갖고 posterior 분포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 posterior 분포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시전을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 이 소리예요. 그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 베이지안에서는 그래서 키는 뭐냐면, 우리가 이 prior information이 더 많은 정보가 있다면 당연히 posterior 분포는 더 낮게 되는 거예요. 베이지안 frequentis는 only 요것만 갖고 세타를 추정해내는데, 베이지안에서는 이 prior information이 어떤 좀 좋은 정보가 있다, 사전 정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posterior 분포는 당연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추정치가 당연히 얘보다는 나을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인 probability의 가정인데, 이제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이다 보니까 conditional probability가 되겠죠. 그래서 conditional probability에 대한 액션 뭐 가정들이죠. 그래서 확률은 뭐 조건부 확률도 0과 1 사이다. 이게 당연한 거죠. h가 기본된 상태에서 h에 대한 확률은 1이 된다. 그 다음 h가 주어진 상태에서 h의 컴플리먼트는 역확률은 뭐 0가 되는 거죠. 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 만약에 E랑 F라는 이벤트가 서로 멀추리 인디펜던트면, 이게 멀추 디스조인트이면 이건 두 개 갈라질 수 있다.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 뭐 사건 E에 대한 여사건은 1- probability E 된다는 거. 수리 통계하나 뭐 기초 통계 시간에 비울 테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가 있는데, F가 주어졌을 때 E에 대한 conditional probability는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건 왜 그러냐면 probability E given F intersection H를 하면, 우리가 이게 정의에 의해서 probability E intersection F intersection H divided by probability F intersection H가 되겠죠. 이건 뭐 그냥
한 거고요. 그 다음 이게 probability E F given H probability H. 이건 뭐 조인트 분포를 컨디셔널 두 파트로 나누는 그 공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probability F given H probability H 하면 이렇게 분모에 두 개 곱하면 이게 요 조인트 분포가 되니까 또는 HH 날아가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뭐 그렇게 되죠. 그 다음 compound probability rule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 인터섹션을 이제 그냥 인터섹션 줄여가 FH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probability 다 풀어 적어버리면 뭐 이건 쭉 풀어 적으면 E F H divided by probability F H가 되겠죠. 이건 뭐 그 conditional probability 정의 그대로 적은 거고요. 그 다음 얘는 probability 얘도 조건부 확률 그대로 적으면 FH probability H가 되니까 이거 날아가 버리니까 probability E F H 나누기 probability H가 되니까 얘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있어 E F given H가 되겠죠. 그래서 C 이렇게 된다. 뭐 보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에 의해서 만약에 인디펜던트한 이벤트 E랑 F가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정의하는데 노테이션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만약에 일어나는 것 중에 does not imply occurrence of other. 그러니까 probability E given F intersection H가 E given H랑 같아진다. 그러면 이게 독립이다. E랑 F는 독립이 된다 이 소리예요. 맞죠? 자, 이거는 뭐 그냥 적어주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요 식은 뭐 우리 정의대로 적으면 요 앞에 요거에 의해서 F의 요 결과에 의해서 스타에 의해서 요게 뭐예요? 요거는 요 두 개로 갈린다 그랬죠. 그래서 probability EF given H는 probability E given FH probability F given H 요 그대로 적은 거예요. 맞죠? 그렇게 돼갖고 그런데 뭐라고 했죠? 얘가 probability E given 요거에 의해서 얘는 뭐예요? probability E given H가 되고 probability F given H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건 마치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독립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probability E랑 F가 독립이면 probability E, probability F 이렇게 되잖아요. 독립이면 이 E랑 F가 marginally independent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H가 기본된 상태에서 E랑 F가 conditional independent죠. 사실은 이게 conditional independent가 될 때 만약 E랑 F가 H가 기본됐을 때 conditional independent가 되면 conditionally independent이면 probability E given H 곱하기 probability F given H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뭐 우리 수리 통계나 이런 데서 많이 했던 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내용이 probability E given H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probability E intersection 오메가는 샘플 스페이스 전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probability 인데 오메가는 다시 쓰면 F랑 유니언 F의 컴플리먼트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적는 거예요. given H.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분배 법칙 같이 써주면 probability E F 유니언 E F 컴플리먼트 given H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근데 얘가 뭐예요? 얘는 얘 둘이는 뭐죠? 얘랑 얘는 mutually exclusive 하죠. mutually disjoint 하죠. mutually disjoint가 되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E가 있고 F가 있는데 EF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랑 E와 F의 컴플리먼트 부분은 요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디스조인트죠. 그러면 디스조인트면 이게 두 개가 갈라지죠. 갈라져 갖고 요거
H인 부분, 요거 H인 부분, 이렇게 적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로 나눠졌고요. 맞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앞에 스타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뭐예요? 요 식에 의해서 요거는 요 그냥 그대로 다시 적어준 거죠. 맞죠? 여기 독립이 하기 전에 이야기니까 미안해요. 요거를 다시 쓰면 probability E F given H인데 얘는 probability E given F H probability F given H 이렇게 되겠죠. 이거 마치 H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H가 없다고 생각하면 probability E F는 probability E 곱하기 probability E given F 곱하기 probability F가 되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죠. 요게 이제 H가 기분되면 H가 기분된 상태로 적어주면 given H F given H given H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뭐예요? 마찬가지 논리로 요 H가 없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그게 기분만 들어간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다. 이건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